자, 투자자산 매력도 먼저 살펴볼까요? 미국 증시는 보시다시피 투자 매력도가 좀 많이 올라갔죠. 예, 많이 올라갔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밸류에이션은 역시 이제 지난달이나 지난달이나 다 밸류에이션은 그냥 버블이에요. 버블인데 뭐가 변했냐면 이제 매크로 점수가 좀 변했습니다. 매크로 점수. 기술적 점수도 100점이죠, 거의. 뭐 지금 우상향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매크로 점수가 좀 변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성장률이 지금 4점 몇 프로 나왔잖아요. GDP 성장률이. 그러면서 매크로 점수가 확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기업들 실적 전망치도 굉장히 좀 가속도 있게 좋아졌고 해서 이게 좀 투자 매력도 좀 올라갔지만 여전히 이제 사실은 저희 공식적인 의견은 지금이 피크 부근이고 올해 2026년에 2분기 정도면 이제 시장이 유포리아 단계에 들어갈 것 같다. 이미 들어가고 있고요. 유포리아 단계란 건 뭐냐면 주식시장의 가장 큰 격언인데요. 대중의 주식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이 되면,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투자라는 게 항상 10사람이 하면 한 사람이 벌고 9사람이 잃는 게 투자예요. 그거는 그 투자의 본질이기 때문에 뭐 시대가 변한다고 변하지 않고요.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대중이 어느 한쪽으로 확 쏠리게 되면 그 돈을 무조건 소수가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벌겠어요? 대중이 벌지는 않죠. 그때 그 대중을 보고 주식을 팔아서 빠져나온 사람이 버는 거예요. 이걸 역발상 투자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투자 쪽에서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투자 심리 지표를 많이 보는 편인데 저희가 만든 그 대중 투기 심리 지표, 그 지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버블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기서 꺾일 수 있는 상황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 정도면 이제 시장이 이 개인 투자자들이 겁 없이 빚을 내서 주식을 지르고 있다고 봐야죠. 신용잔고 증가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 단계면 이제 조심해야 될 단계고 정말 밸류에이션도 버블이지만 단기 밸류에이션도 버블이고 대중 투기 심리도 유포리아 단계다. 이게 세 가지가 의미하는 거는 당장 내일서부터 약세장이 와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이런 뜻이고요. 그렇다고 뭐 정확하게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지만 제가 볼 때는 늦어도 올 상반기 안에는 상반기 안에 언제부턴가 시작되지 않을까 약세장이. 그리고 이번 약세장은 밸류에이션이 일단 버블이고 그다음 대중 투기 심리도 버블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두 가지 조건이 갖춰졌을 경우에 약세장의 낙폭, 그러니까 고점 대비 낙폭은 보통 평균 4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40%에서 많으면 뭐 60%까지도 빠지는데 제가 볼 때는 한 40% 내외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안 빠져도 30%, 뭐 그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그 정도면 2022년도에 장이 약세장일 때 30% 빠졌거든요. 나스닥 기준으로. 그거보다는 아마 더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버블을 찍었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 심리도 버블을 찍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과거에 낙폭이 평균적으로는 40%에서 60% 사이였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꼭 그러리란 법은 없지만 거의 뭐 비슷한 패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올해는 이제 몸조심하는 게 최고고 그 다음에 주식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전체적으로 주식을 줄이는 게. 그 다음에 주식을 줄인 것 내에서도 IT나 나스닥 쪽은 한 뭐 예를 들면 3분의 1 정도만, 그러니까 주식을 내가 줄여서 한 30% 갖고 있다 그러면 한 10%만 나스닥 뭐 이런 걸 하고 20% 정도는 그동안 못 올랐던 주식들 있잖아요. 또는 ETF로 보면은 가치주나 배당주 그런 어떤 ETF들, 그런 ETF들은 사실 작년에 거의 시세 못 냈거든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그러면은 30%로 줄인 상태에서 또 20%는 가치주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정도면 굉장히 방어가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을 오프해 놓고 그러니까 오프해 놓는다는 건 해지를 하지 않고 그냥 달러로 투자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약세장이나 경기 침체가 오면 항상 원달러 환율은 위험통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평균적으로는 한 20% 정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 때마다. 위기 시에는 40% 이상 오르고 단기간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포트를 또 방어적 포트에서 또 환율까지 올라주면 오히려 약세장이 왔을 때 플러스를 낼 수도 있거든요. 한 차이까지 해서.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올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주식을 조심한다고 해서 주식을 줄여놓고
막 장기 채권 이런 거 사거든요. TLT 같은 거. 근데 장기 채권도 올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좋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인플레 압력이 워낙 높고 재정 적자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GDP의 8%씩 쓰고 있는데 이거는 전시에 해당되는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보통은 3% 이내에 쓰는 게 정상이고 적자를. 그 다음에 코로나 때나 이럴 때 진짜 비상시에 7, 8% 쓰는 건데 지금 코로나 때 이후로 계속 7, 8%씩 쓰고 있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재정 위기가 올 수 있는 수준인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장기 금리가 잘 안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 10년물 기준으로 4%인데 잘 안 빠질 가능성이 높고 여차하면 경기 침체와 함께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는 그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장기 국채를 그렇게 많이 사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렇게 주식을 줄여놓고 나머지 돈은 단기 국채, 그러니까 3년 만기가 3년 미만인 또는 뭐 달러 예금 이런 쪽에 넣어놓는 게 그러면 달러만 오픈돼 있고 그 금리 변동에는 오픈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피해 있는 게 좋다. 예, 피해 있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금하고 은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는 이제 금은 좀 차익 실현 한 7, 80% 하자 뭐 이런 입장이고 그거는 뒤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은 뭐 제가 봤을 때 여기서부터는 미국의 견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걸 뚫고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이제 견제에 막혀서 그러니까 증거금을 올렸거든요. CME 증거금을. 이거는 과거에 전통적으로 보면 미국이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때 금값이 더 올라가면 달러의 패권을 잃는다고 생각했을 때 강력하게 개입을 한 건데 이걸 뚫고 올라간 적은 없어요. 예. 근데 이게 만약에 뚫고 올라가면 진짜 이게 금은 막 2만 불 가는 건데 뭐 그럴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뭐 밸류션도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4천 불 이상이고 그래서 7, 80% 차익 실현 해놓고 나머지만 그냥 들고 가자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원자재 내에서 이제 그동안 못 올랐던 거 에너지라든가 뭐 금속은 최근에 이제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쪽으로 이제 좀 포트를 옮겨가는 게 원자재 내에서 투자를 한다면 이제 그런 쪽 정도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의 투자 전략은 대충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총론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요 말씀 드린 게 편할 것 같아서. 그다음에 국내 시장은 미국과 동행하죠.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가 주력이기 때문에 반도체도 나스닥 AI 버블하고 똑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서 아마 미국 시장 꺾일 때 같이 꺾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안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는 제가 밸류션을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요 설 명절 전날 밸류에이션 해봤는데 현재 적정 주가는 원래는 한 10만 원 정도인 것 같아요. 올해 기준으로 보면 한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가 적정 주가로 나오는데 지금 벌써 적정 주가인 거죠.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이 반도체 특수가 일어나가지고 이게 성장 프리미엄이 확 붙을 때가 있어요. 지금처럼. 이럴 때는 보통 적정 주가보다 프리미엄을 한 많이 받으면 50%까지도 받거든요. 그렇게 보면 한 17만 원 선, 16만 원, 17만 원 선 정도가 올해 이제 삼성전자의 맥시멈 가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마 올해 4, 5월 전에 삼성전자가 한 14만 원, 15만 원 넘어가면 좀 분할해서 매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그냥 쭉 가져가시는 건데 단기로 사신 분들 또는 한 9만 원, 한 2021년에 9만 원대 사가지고 물리신 분들은 지금 수익권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한 14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넘어가면 그때부터 매각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때 그 미국 증시 피크 칠 때 아마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피크 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산 매력도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뭐 국내는 한국은 뭐 경제 상황이 그렇게 막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채권은 투자 매력도가 좀 떨어졌어요. 떨어진 이유는 금리가 좀 움직여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 채권의 밸류에이션을 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밸류에이션 하는 걸로 해서 이제 보는데 채권은 좀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술적인 매력도도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기술적으로 채권 가격이 좀 추세적으로 돌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반등을 하다가 좀 좋아졌다가 갑자기 다시 중장기 하락 추세로 다시 내려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점수가 이제 조금 반등했다가 다시 꺾이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장기예요. 장기 채권이고 단기 채권은 항상 좋은 거고요. 장기 채권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너지는 여전히 이제 투자 매력도가 높은 상황이고 골드는 이제 50 이하로 떨어졌죠. 이게 예전에 저희가 작년 연초만 해도 이게 거의 80%, 80점, 70점 이랬는데 다 떨어져서 이제 이렇게 와 있어요. 그러니까 골드는 좀 줄이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달러는 오히려 올라갔죠. 달러는 투자 매력도가 아직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 모델상으로 적정 환율은 1,600원 정도의 위치에 있어요, 현재. 그래서 1,600원까지는 아직 갭이 크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기술적 점수도 거의 아주 좋은 편이고, 그 다음에 작년 연말에 크리스마스 때 이제 정부가 이제 결국 개입을 했죠. 이제 개입을 해서 환율을 그냥 1,487원? 이제 거기 뚫으면 이제 1,500원 뚫는 건데, 도저히 이제 못 갈 수 없어서 대책 발표하고 그 다음에 강력한 개입을 한 것 같아요. 수급상 개입을 안 했다고는 하는데 제가 이렇게 장중 흐름을 보면 개입을 한 거거든요. 한 하루 거래량을 감안하면 그 정도 30원 정도 떨어뜨릴 정도면 한 100조 정도는 개입하지 않았을까. 100조 원 정도. 굉장히 큰 돈이죠. 연금을 동원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건 뭐 추정이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확 내렸기 때문에 갑자기 여력이 확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점수가 이렇게 확 높아졌다 더. 그래서 올해도 역시 환율에 대해서는 원화보다는 달러가 더 강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경기 침체가 제 예상대로 약세장과 경기 침체가 온다면 아마 달러는 아주 초강세로 보이지 않을까. 지금 사이클상 달러가 지금 사이클 바닥에 와 있거든요. 사이클 바닥에 와 있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쉬워요. 예, 올라갈 룸도 많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경기 침체가 오거나 약세장이 오면 전 세계 나가 있던 달러들이 또 다 미국으로 빨려 들어오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원 달러는 리스크 프리미엄 반영해서 더 올라가겠죠. 지금 적정 환율이 1,600원인데 침체가 온다 그러면 1,600원 넘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항상 과거에도 적정 환율보다 항상 위로 오버했기 때문에 그렇게 감안하면 뭐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침체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1,600원 이상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침체가 안 오더라도 1,600원 근처까지는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기 침체나 약세장이 오면 1,600원 이상까지도 보인다. 그래서 그거는 뭐 가면서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면 이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나 부동산은 여전히 뭐 거의 요즘에 그 가격도 안 움직이고 거래도 없고 그냥 저희 투자 매력도도 여전히 뭐 7점에서 머물러 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장기 피크는 쳤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비유를 하자면 타이타닉호가 이렇게 항해를 하다가 이제 빙하에 부딪힌 거죠. 예, 부딪혀서 앞에서부터 이렇게 깔아앉고 있어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우리나라 부동산은 깔아앉고 있어요. 이게 침몰하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서서히 침몰하고 있을 뿐인 거죠. 배가 워낙 커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배 앞머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배 뒤쪽으로 옮겨오겠죠. 왜냐하면 이 뒤쪽이 그래도 마지막에 깔아앉으니까 다 이제 옮겨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그런 현상을 지방을 팔고 서울 강남으로 몰리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부동산 시장 전체는 깔아앉고 있는데 대세하락에 들어갔는데 이제 사람들이 더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자산으로 몰려가는 거죠.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원래. 미국도, 그러니까 일본도 90년대에 그랬었고요. 사람들이 도쿄 쪽으로 다 몰려와가지고 나머지 지역별로 지방 쪽이 먼저 빠지고 버블이 붕괴되고 마지막에 이제 도쿄가 붕괴됐거든요. 도쿄도 역시 붕괴가 됐어요. 그래서 반해반통하게 났는데 우리나라 강남이 이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서 물론 강남으로 옮겨 놓는 거는 길게 봤을 때도 뭐 상대적으로는 좀 잘 버티고 나중에 올라올 때도 빨리 올라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옮기지만 안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옮기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 배가 침몰할 때는 뭐 배 그 제일 높은 부분도 역시 바다에 가라앉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원래 거래를 다 죽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소강 상태인데 이런 정체 상태, 소강 상태가 보통 한 6개월, 1년 정도 가면 그 다음에 호가가 내려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올해 한 여름 지나서 하반기에
하반기에는 아마 이제 강남까지도 전체적으로 좀 2022년처럼 부동산이 좀 급락하는, 전반적으로 급락하는 게 시작되지 않을까. 2차 하락이죠. 그러니까 2021년에 피크를 쳤고 지금 지방이나 경기도나 뭐 이런 데는 지금 이 부동산 가격이 한 30% 빠져 있어요. 지방은 막 50%씩 빠져 있고 이미 이제 깔아앉기 시작한 건데 강남만 지금 고점을 뚫은 거거든요. 강북도 사실은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수 지역만 이렇게 섬처럼 이렇게 안전지대처럼 몰린 건데 그 부분도 이제 같이 밀려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 하반기서부터 한 3년, 3년에서 뭐 길면 5년 정도 하락기를 거치지 않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2011년에 피크치고 1차 하락 이후에 반등기고 지금 현재 그다음에 반등기가 끝나고 2차 하락 이제 1, 2, 3파죠. 2차 하락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원래 반등기에 이제 주도주들은 고점을 뚫기도 해요. 지금처럼 강남처럼 주식시장도 항상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 부동산으로 돈 버는 거는 이제 좀 지양을 하자. 이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난 것 같고 그냥 부동산은 그냥 그 삶의 가치, 그러니까 내가 사는 곳, 그러니까 투자할 곳이 아니라 내가 실질적으로 내가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냥 우리 가족들이 잘 편하게 살 수 있는, 노후에 살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집을 바라보는 게 맞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과한 이제 투자 목적으로 산 부동산을 좀 정리를 해서 이제 해외 금융자산을 사는 게 오히려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전반적인 조망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금시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최근에 지난번에 이제 저희는 4,000불 정도로 적정 밸류라고 얘기를 드렸고 4,000불 넘어가서는 저희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실물금을 갖고 계신 분은 그냥 골드바를 그냥 들고 가라. 그거는 뭐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만약에 ETF로 사갖고 있다면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보유 물량의 한 7%, 60%, 70%는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차익 실현해서 이제 원유라든가 에너지라든가 구리라든가 나머지 원자재 쪽을 좀 사는 게 좋겠다. 거기 못 올랐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한 20, 30%는 끝까지 들고 와보자. 혹시 모르니까. 지금 이제 미국이 거의 재정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20, 30%는 잘 들고 와보자. 잘하면 2만 불도 갈 수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이 드디어 이제 칼을 빼든 것 같아요. CME 증거금을 인상했다고 하는데 그때 한번 급락했다가 다시 반등했다가 요번에 또 급락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근데 이거는 굉장히 큰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금 투자를 처음 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금을 과거부터 늘 봤잖아요. 보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 이 달러 인덱스가 움직이는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이거는 뭐 상대 통화고 가치잖아요. 유로화 대비 그 질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써요. 달러가 뭐 약세로 가도 신경 안 쓰는데 금값이 너무 오른다는 건 달러의 가치가 똥값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진짜 달러 패권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이러다가 중국이 갑자기 근본이제 선언하고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은 위안화 국제화 선언하면서 우리 금 이만큼 들고 있어. 미국보다 많아. 우리 통화 믿을만 해. 이렇게 들고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아주 머리가 아픈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과거에 보면 금이 골드가 적정가보다 오버하게 되면 그러니까 버블이 붙게 되면 항상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냐면 CME 선물 쪽에 증거금을 올렸어요. 증거금을 계속 올렸죠. 올렸는데 안 잡히면 더 올려요. 안 잡히면 더 올리고 막 증거금 80%까지 막 올리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증거금을 올려버리면 보통 투자할 때 레버리지를 걸잖아요. 기관들이 헤지펀드들도 그렇고 이 헤지펀드 이 증거금이 올라가면 돈을 내야 돼요. 증거금을 더 납입을 하든지 레버리지가 또 커지죠. 그러니까 팔아야 되는 거예요. 증거 오른 것만큼 강제로. 그러니까 이 시장에 들어오는 유동성이 엄청나게 확 줄어들고 단기적으로도 이제 타격이 오는 거죠. 들고 있던 그 선물 포지션이 정리가 되니까. 그래서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딛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증거금은 더 올려요. 그럼 더 쏟아지죠. 물량이. 그런 식으로 해서 증거금을 막 올리거든요. 잡힐 때까지. 그래서 예전에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80%까지 올렸던 기억이 나요. 20%에서. 그러니까 계속 올리면 이 매에 약이 없어요. 장사가 없어요. 계속 두드려 맞으면 결 꺾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2,000불 갔을 때 그때도 증거금 올려가지고 부러뜨렸어요. 그래서 1,200불까지 빠졌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페어밸류가 4,000불이 저희가 판단한 건 그건데 미국 정부도 4,000불 이상은 용인을 안 하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4,500불까지 다시 올라오니까 그 전에 한번 빠질 때는 이제 큰 손들이 던졌는데 요번에 올라왔을 때는 이 CME 증거금 인상을 확인하고 헤지펀드들이 선물 포지션들이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급락을 했는데 은도 마찬가지고 은도 같이 올렸거든요. 이거는 이제 미국 정부가 더 이상 용인을 하지 않겠다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뚫고 올라갈 수 있지만 증거금을 더 많이 올릴 때까지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엄청 클 수 있고 오히려 확 많이 부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일단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CME 증거금 인상은 이 골드버그라고 하죠. 골드 투자자들한테는 전사자에 가까운 뉴스거든요. 올해 골드를 투자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그냥 미국이 CME 증거금 인상해서 이거 두드려 잡겠다는 얘기인데 일단 도망가자. 이런 정도의 신호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내용이라는 걸 좀 알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죠. 이 정도 자금 빠져나간 적이 없어요. 요때 한번 살짝 빠져나가고 이거 굉장히 크게 빠져나가고 있죠. 이만큼 중요한 뉴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골드의 장기 밸류에이션 저희 이제 밸류에이션 표인데 고점에 와 있고 이때도 CME 증거금 인상해가지고 떨어뜨린 거거든요. 똑같이 요 자리에 오니까 또 인상을 한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래서 좀 줄이자 이렇게 얘기한 건데 CME 증거금 인상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언제 나올지는 저희가 몰랐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밸류에이션이랑 비슷하게 보는 것 같아요. 4,000불까지는 페어 밸류니까 이때는 2,000불이었거든요. 페어 밸류가. 뭐 이 정도니까 이 정도까지 용인하는데 이 정도 이상은 안 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용인하면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큰 버블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일종의 이제 중국과의 기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중국은 금을 밀고 있고 미국은 자기 채권을 많이 팔아야 되고 중국 때문에 다른 국가들도 브라질이든 인도든 뭐 러시아든 다 이제 미국 국채를 줄이고 일본도 그렇잖아요. 국채 줄이고 금을 막 사재기 하니까 중앙은행들이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금 가격을 폭락시켜 놓으면 당연히 그게 방어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중앙은행들도 지금 말고 좀 빠지니까 나중에 좀 사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어떤 큰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저희가 늘 보여드렸던 요 라인인데 여기 4,000불이거든요. 근데 여기 뚝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요럴 때는 저희가 이제 골드 사자 뭐 이런 얘기를 저희가 5,000불 얘기하면서 굉장히 지금 한 3, 4년을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저희가 팔자 그러니까 오히려 주변에 보면 그거 더 갈 것 같은데 왜 팔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 더 고점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요때도 보시면은 요때가 이제 요때였거든요. 2,000불 왔을 때 이때 한국은행이 이 고점에 사가지고 100톤 사가지고 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CME 증거금 인상할 때 딱 여기서 인상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미국 정부도 이런 정도로 밸류에이션을 보는 것 같아요. 4,000불 정도.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개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도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비트코인 질문이 많아가지고 저는 암호화폐 쪽은 이렇게 많이 다루진 않는데 비트코인은 요 지표를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MVRV Z 스코어라고 요 지표를 그러니까 구글에 이렇게 찾으면 이렇게 검색하면 나와요. 이 그래프도 나오고 수치 나오거든요. 현재 1 정도 해당되는데 이게 5에서 6 정도 가면 굉장히 비싼 거예요. 팔아야 되는 거고요. 이게 0 이하로 떨어지면 사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0 이하로. 항상 비트코인 바닥일 때 이게 일종의 밸류에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밸류에이션 지표. 그럼 요게 1인데 지금 내려오는 흐름이잖아요. 그러면 요게 0 이하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큰 투자자들은 이런 지표를 다 보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갔다 왔어야죠. 과거 같으면. 다 이제 여기서 바닥 찍고 여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왔잖아요. 이번에도 당연히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봤는데 여기서 삘삘삘 하더니 이렇게 쓰리고점이라고 그러죠. 이게 헤드앤숄더로 만들고 그냥 무너진 거예요. 이번 사이클이 좀 다른 거죠. 과거 사이클이랑. 뭐가 다를까? 이때랑 이때의 차이가 뭘까? 생각을 하면 이때부터 뭐가 됐죠? 비트코인이 ETF화되고 그 다음에 기관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 개인들끼리 할 때는 이게 잘 맞았는데 이번 사이클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감기도 끝났고 이게 5년 반감기 사이클인데 끝났는데 못 간 거예요. 그리고 무너지는 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이거는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높고 이게 0 이하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투자자들이 많을 것 같다. 저 같아도 기술적으로 명확하게 고점 신호를 보이고 내려가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시기가 이번에는 안 온 거구나. 그러면 다음에는 오겠죠. 그러면 다음에 온다고 생각하고 산다면 0 이하로 이렇게 MVRB가 지금 1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0 이하로 마이너스 갈 때까지 기다려보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기다려볼 것 같은데 이게 여기까지 내려오면 비트코인 가격 기준으로 한 4만 불, 5만 불 정도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래서 요거는 한번 검색해서 요런 비트코인 보시는 분들은 요 지표를 보시고 요거 마이너스 왔을 때 좀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단기 로고 차트도 지금 비트코인이 거의 고점에 부딪혔기 때문에 내려오고 있는 거고요. 요건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로고 차트인데 로고 차트가 되게 잘 맞아요. 기술적으로. 저항선에 있는 데서 돌파를 못하고 내려오고 있는 거고 요 정도 내려오면 한 5만 불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희망적인 건데 요거는 장기 로고 차트예요. 진짜 이렇게 비트코인 생겨나고 나서 장기 로고 차트인데 장기 로고 차트를 보면 지금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요 지지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크게는 안 밀릴 가능성이 높고 5만 불 정도까지만 밀리고 올라간다고 보면 장기적으로는 요 다음 저항선이 100만 달러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10억이죠. 10억. 14억 정도 되구나.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달러 얘기 막 나오잖아요. 맨날 보면 다음 목표가는 비트코인 지금 10만 불인데 100만 불이 목표가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게 다 기술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뭐 비트코인을 밸류에이션해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이 고점 이렇게 연결하면 100만 불 정도가 다음 사이클의 고점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거는 갈지 안 갈지는 몰라요. 이게 이제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이제 사실 달러로 대체하는 건 금으로 충분한 것 같고 비트코인이 대체한다고 하지만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요래서 100만 불 얘기가 나온 거다. 뭐 이런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